조선에는 두 번 다시 없을 르네상스이자 그 중흥기를 이끈 사람은 바로 정조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조라는 묘호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 붙인 묘호이며, 원래의 묘호는 조선 2대 국왕이었던 정종과 한자만 다른 정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기준대로라면 정종 대왕으로 불러야 하며, 대한제국 이후의 기준대로라면 정조 선황제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영조의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뒤이어 태어난 사도세자의 탄생은 42살의 영조에게는 큰 축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더불어 3살이 되면서 천자문을 쓸 줄 아는 총명함을 비롯하여 여러 천재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내심 흐뭇했던 영조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점차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러한 영조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 영조와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왕세자가 오히려 병정놀이에 심취해 문보다는 무에 더 열중하는 상황이 영조는 내심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세자에 대한 끊임없는 질책과 엄격한 훈육으로 둘의 관계는 점점 벌어졌으며, 이윽고 우라병이 생긴 사도세자의 기행이 더욱 심해져 결국 궁안의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면 남녀노소 죽여대기에 이르렀는데, 그 칼끝은 온전히 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한으로 향하게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자는 해경궁 홍씨와 결혼하여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장남이었던 의소세손이 태어난 지 3년 만에 요절하였으나 같은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 이가 바로 정조 대왕인 것입니다. 아무튼 정조는 자라면서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과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의 당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와의 다툼, 그리고 그 다툼의 끝이 자신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던 모습까지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영조는 어린 정조를 보호하고 왕위 정통성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주고자 자신의 첫째 아들이자 이미 요절한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는데, 노론들은 왕세손이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들의 앞날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론들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차하면 죽일 생각으로 달려들었는데, 이때 어린 정조를 곁에서 보호하며 훗날 정조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고 천신만고 끝에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777년 정조는 즉위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던 노론계 인물들을 하나둘씩 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쫓겨났던 인물들은 정조의 조치에 불만을 품거나 숙청될까 두려웠기에 결국 이들이 한데 모여 반역을 모의하게 이르니,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국왕 암살 시도이자 우리에게는 영화 영리의 역사적 배경으로 알려진 존현각 적변이었습니다. 당시 아밤의 존현각에서 독서에 한창 열중하던 정조가 지붕에 소란이 있어 호위 무사들에게 확인하라 명하면서 시작된 적변은 어처구니 없게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면서 모든 주동자들이 한때 붙잡히기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된 다른 영모 모의 사건까지 사전에 발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이때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이들을 정조의 오른팔인 홍구경이 나서서 사건을 수습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홍구경은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한 공로로 수기 대장에 임명이 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홍구경에게 크게 의지했던 정조였으나 홍구경의 행보는 정조가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사사로운 관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정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나갔으며, 정조의 새로운 후궁을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동생까지 추천하는 등 정조의 총애를 믿고 세력을 불려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구경의 행보는 정조에게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그가 비록 세손 시절부터 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오른팔이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왕권의 입지를 흔들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고, 나중에 다시 부를 테니 낙향하여 자중하라 명하게 되면서 홍구경은 그렇게 쫓겨나 타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영조 때에 실시되었으나 실패했던 탕평책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영조가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들을 등용해 타협책을 이끌어내는 완론 탕평을 추진했다면 정조는 논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정치를 하는 중론 탕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정계에서 반은퇴 상태였던 남인들을 중용함과 동시에 문신 육성을 위한 기관을 하나 설치하게 되니 그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원래 규장각은 왕실의 보물 또는 유품을 보관하는 창고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어 규장각에서 문신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초계문신 제도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보고하는 제도였는데 정조는 조금 더 나아가 37세의 젊은 문신들을 초계문신이라 칭하고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한 뒤 40세가 되면 국정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정약용, 박제가, 최재공 등등 이들은 정조의 든든한 정치적 조력자가 됨과 동시에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조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들을 중심으로 규장각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그들이 연구하는 발전된 학문을 실학이라고 불렀고 이 실학을 발전 및 연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입니다. 그리고 규장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해 인사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한 정조의 그 다음 행보는 군사 권한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도 방어와 국왕의 호위를 맡고 있는 오군영은 대부분 영조 때에 증용되었던 외척을 비롯한 여러 권신들에게 장악이 되어 있었던 터라 자신만을 위한 군대를 대거 양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용영입니다. 장용영은 쉽게 말해서 국왕의 경호를 도맡는 부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숫자가 2만에 달할 만큼 전력이 대단했으며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과장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청와대 경호부대와 붙어도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며 매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던 마음과 이후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머니를 모셔가 가족들끼리 애틋하게 화성에서 다같이 살고 싶었던 그 이상향, 즉 신세계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법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릉은 한양의 사대문 위치를 기준으로 80리, 즉 30km 이내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88리나 떨어진 현재의 수원으로 이장하려고 하자 대신들은 묘의 위치가 80리를 넘어가는 곳이라며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조는 야 수원은 그냥 이제부터 80리야 토달지마 알겠니? 라고 어명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화성은 약 5.5km의 성곽으로서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조선 건축기술력이 총집결된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성을 쌓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거종기가 발명이 되면서 비용 절감 및 완공 시기를 더욱 앞당겼으며 약 12,000명이 동원된 공사는 2년 7개월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그나마 정조가 남겨놓은 화성 설계도면인 화성 성역의궤에 따라 1975년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화성도 한양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북문이면서 정문에 속하는 장안문, 남문에 속하는 팔달문, 동문의 창룡문, 서문의 화서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은 남문이 정문으로 정해지는 데에 반해 북문은 왕이 서울에서 오는 방향에 따라 북문을 정문으로 정하였으며 장안문의 명칭은 중국의 전한 수도이면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서 따온 것이고 그 장안성처럼 화성도 번창하라는 의미로 짓게 됩니다. 팔달문은 사방 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뜻에 맞게 팔달문 주위로 현재 번화가가 많이 발전했으며 좌우의 성벽은 헐어서 없앤 뒤 현재는 거리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음에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문인 창룡문의 경우 음양 오행설에 따라 풀을 창자의 의미가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온 이름이며 홍해라고 하는 들어가는 입구만 따지고 보면 팔달문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문 화서문의 경우는 창룡문과 똑같이 지었으며 홍수에 대비하고자 세워진 수문은 북쪽에 화옥문과 남쪽에 남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조는 재위 약 25년간 많은 업적들을 쌓으며 눈부신 조선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대략 10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눈부신 서양의 문물과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실학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말년에는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국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91년 정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천주교가 조선에도 물밀듯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정조는 천주교를 서학이라 하여 올바르지 못한 학문이라고 배척하였고, 이는 결국 조선의 최초 카톨릭 박해 사건인 신의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